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경기 부천 호텔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화재 참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도심 한복판에서 유동 인구도 많았던 평일 저녁에 발생한 화재에 7명이나 목숨을 잃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이 빈 객실에서 불이 나면서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퍼졌는데요. 스프링클러만 설치돼 있었더라도 피해를 줄였을 텐데 신도시 번화가에 위치한 호텔인데도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첫 소식 이기상 기자입니다. 호텔 객실 창문을 뚫고 시뻘건 불길이 나옵니다. 소방대원이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시커먼 연기가 호텔 벽을 따라 흐릅니다. 경기 부천시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7시 40분쯤. 앞에서 불이 연기 이렇게 나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엄청 한 30방울 들렸어요. 이 불로 호텔 투숙객 7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다쳤습니다. 경보음을 듣고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기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비상계단을 통해서 내려왔어요. 불이 났던 810호 객실을 배정받은 투숙객은 타는 냄새가 난다며 다른 방으로 옮겼습니다. 이 투숙객이 객실을 나온 지 5분여 만에 불이 났고 복도는 유독가스로 가득 찼습니다. 810호가 있는 7층에서 올라온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위층까지 들어차면서 사망자 대부분이 7층과 8층 객실이나 복도에서 발견됐습니다. 부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불이 난 객실 문이 열려 있고 호텔에 스프링클러도 안 달려 있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과 경찰 등은 오늘 오전 화재 현장을 합동 감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에서 발생한 스파크 등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도 수사본부를 꾸려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불이 난 7층 투숙객들의 생사는 엇갈렸습니다. 소방당국이 펼쳐놓은 일명 에어매트, 공기안전매트로 뛰어내린 2명은 사망했습니다. 푹신하게 감싸줘야 할 매트가 뒤집어진 겁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연기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호텔 7층 객실 창문에 여성 한 명이 위태롭게 붙어 있습니다. 잠시 뒤 소방대가 호텔 바닥에 펼쳐놓은 공기 안전 매트를 향해 몸을 날립니다. 그런데 매트 모서리 쪽에 떨어지면서 매트가 뒤집혔고 약 3초 뒤 기울어진 상태의 매트 위로 다른 남성이 떨어집니다. 피해자 2명이 지금 쓰러져 있어 이거 심폐소생술하는 것도 보고 한 명은 이거 들것을 이거 이송되고. 매트가 낙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이들 남녀 투숙객은 결국 숨졌습니다. 공기 안전 매트가 깔린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은 경사져 있는데요. 소방당국도 평평하지 않은 곳에 매트가 설치되면서 뒤집힌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몸을 던졌을 때 매트를 붙잡고 지탱하고 있던 소방 인력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원이 부족해서 일부 이 사람은 있었는데 이렇게 딱 잡아주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소방 전문가들은 매트를 붙잡고 있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실은 소방의 매뉴얼 또한 에어매트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을 빨리 띄어내는 사람을 바닥으로 다시 또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번 화재에 사용된 공기 안전 매트는 원래 10층 높이에서 떨어진 사람도 받아낼 수 있는 규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매트가 뒤집힌 건 이례적이라며 전문가들과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기적적으로 생존한 투숙객도 있었습니다. 객실에서 탈출이 쉽지 않자 객실 화장실로 대피했습니다. 수건과 샤워기로 살아남았는데요. 간호학과 대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방법을 떠올렸다는데 김지윤 기자가 이어갑니다. 화재가 난 호텔에 투숙했던 20대 여성 A씨. 시커먼 연기가 차오르는 객실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A씨는 발화 지점과 가까운 806호에 투숙했는데 불이 난 걸 알고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객실 내부 욕실로 몸을 피했습니다. 호텔 복도가 연기와 유독가스로 가득 차 앞이 보이지 않자 대피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도의 전체가 회색 연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전혀 앞이 안 보였어요. 바로 문 닫고 반대편에 창문이 있어가지고 창문을 열었는데 밑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객실 화장실로 대피해서는 간호학과 실습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연기가 들어오지 않게 수건으로 문틈을 막고 머리 위로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얘는 샤워기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대고 있어서 아마 더 오래 버텼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간호학 학생이 보면 샤워기에서 뿜어져 나온 물이 A씨 주변에 수막을 형성하면서 일시적으로 유독가스의 접근을 막아준 겁니다. 우주에 났을 때 물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최대한 일산화탄소를 녹이는 그런 완강기도 스프링클러도 없는 객실이었지만 순간의 기지와 행동으로 화마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20대 여성 투숙객은 유독가스가 밀려오는 그 순간 마지막 힘을 짜내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가족은 11초의 그 짧은 마지막 통화를 떠올리며 슬퍼했는데요. 꿈 많던 미술 전공생인 딸은 그렇게 아버지 생일 다음 날 곁을 떠났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부천호텔 화재 사망자 20대 여성 김모 씨. 3년간 만난 연인과 함께 있다가 화재가 나자 전화로 가족에게 불이 났다고 다급하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가족에게 다시 걸려온 김 씨의 전화. 장례식하지 말고 내가 쓴 얘기랑 그런 거 다 버려. 그리고 구급대원들 안 올라올 것 같아. 5분 뒤면 진짜 숨 못 쉴 것 같아. 11초 길이의 그 짧은 통화가 딸의 마지막 목소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으면 어느 정도 지나게 됐더라고요. 경찰에서 과거 사고에 있는 경찰한테 나중에 명사가 와서 사실은 발치고 진압을 못합니다. 김 씨와 연인은 탈출을 시도했지만 호텔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은 소방당국의 대응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많은 소방차가 만드는 사다리 차가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사다리 차가 우리라는 미술을 전공한 꿈 많고 사랑스러웠던 딸. 사고 전날 아버지에게 보낸 생일 축하 문자는 그대로지만 문자를 보낸 딸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족들은 믿기지 않습니다. 뜨거운 입술에서 화가 속에서 연기 마시면서 마지막 목소리 얼마나 기뻤겠어. 부모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안은 기자, 어젯밤 부천 호텔 화재 현장을 취재하고 온 사회부 송정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송 기자가 어제 이제 현장을 다녀왔어요. 근데 가장 충격적인 건 소방 당국이 깔아놓은 에어매트로 떨어졌는데 숨졌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당시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어매트는 화재가 난 호텔 주차장 바로 앞에 설치됐는데요. 7층 800번대 객실의 여성 투숙객이 매트 모서리에 떨어지면서 에어매트가 뒤집혔습니다. 모양을 바로잡을 새도 없이 바로 다른 남성 투숙객이 뛰어내리면서 에어매트가 충격 흡수 기능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결국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119 부천소방서라는 글자가 뒤집혀 있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에어매트가 뒤집어지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어제 사용된 에어매트는 공기 주입된 양을 합치면 200kg이 넘습니다. 좀처럼 뒤집히지 않는 무게인데요. 설치된 장소가 문제가 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방 관계자는 에어매트를 경사진 바닥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평평한 바닥에 최대한 건물과 가깝게 붙여 틈이 없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게다가 사람이 매트 중앙이 아닌 모서리로 떨어지면서 순간적으로 뒤집혔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방관들은 에어매트가 뒤집히거나 들썩거리는 것도 본 적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에어매트가 충분히 커서 그 가운데 떨어지는 걸로 보통 상상을 하는데 혹시 크기가 너무 작았던 건 아닙니까? 이번에 사용된 에어매트는 건물 10층 높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가로 7.5m, 세로 4.5m, 높이 3m 크기인데 이 호텔 9층 높이였으니 잘못 사용된 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20층 높이에서도 쓸 수 있는 더 큰 매트를 썼다면 하는 아쉬움도 나타냈습니다. 작은 공기 안전 매트였던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당초에 떨어지신 분도 안전 매트로는 떨어졌지만 거의 바닥에 떨어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뒤집으면 콘크리트 바닥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소방당국은 화재 건물 앞 공간이 좁고 가로수도 있어서 더 큰 매트를 펼치기는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그래도 그 정도가 안전했던 건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모서리로 떨어져서 뭔가 뒤집히고 숨질 수 있었다면 모서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소방당국이 뭘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소방대원들이 투숙객들과 큰 소리로 소통을 하거나 불빛으로 떨어질 지점을 가리켰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투숙객들이 에어매트 낙하법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방대원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했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은 그럼 이런 상황에 에어매트를 어떻게 뛰어내려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무엇보다 에어매트가 완전히 펴진 뒤에 또 소방대원의 지시에 따라 낙하해야 합니다. 가급적 다리나 머리가 아닌 엉덩이를 아래로 해서 떨어져야 하고 앞사람이 떨어진 뒤 매트 모양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기다렸다가 뛰어내려야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워낙 다급한 상황이니까 확실히 소방대원들이 지침을 내려줘야 할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사회부 송정현 기자였습니다. 이번 승리에 함께한 거는 우리 동포들의 응원이었습니다. 경기장에는 교민 2,800명이 찾아와서 열띤 응원전을 펼쳤는데요. 우승이 확정된 순간 설움을 한 방에 날렸다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현장에 김민지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한낮 기온이 34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경기장을 가득 메운 우리 교민들과 학생들. 모두의 염원은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국제고의 우승뿐입니다. 결승전답게 상대편인 도쿄의 간토 다이치고와 1점도 내주지 않는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자 이들은 더 크게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관중석에 모인 2,800명, 우리 동포 학생들은 교토국제고의 첫 공식 우승을 위해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장 접전 끝에 우승이 확정되자 응원단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진실의 힘입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기쁘고 눈물 나고 우리 교포들의 많은 큰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첫 우승을 직접 보러 온 교민들은 과거 억눌려 지냈던 윗세대 교민들의 서름까지 한 방에 날아갔다며 기뻐했습니다. 兄と弟がここの学校、国籍が韓国やったら全国大会とか地方大会は出させてもらえへんから、亡くなった先人たちとか1世2世とかが見たらほんまに泣いて喜ぶと思います。 특히 승리 때마다 울려 퍼지는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는 우리 교민들의 힘든 세월을 보듬어줬다며 따라 불러보기도 합니다. 동해 바다 건너서 그 노래 부르면 눈물이 나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 오시고 대한민국 망세. 4,000개에 달하는 일본 고교 야구팀 중 정상의 자리에 선 교토국제고는 일본 내 41만 명의 재외 동포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효고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승리의 기적은 야외 배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60m 크기의 야구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곳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실력을 키웠는지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토국제고는 천년수도교토의 남쪽 산속에 위치한 작은 학교입니다. 산과 계곡에 둘러싸인 이 학교. 야구부는 출범한 지 2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라운드의 외야 길이는 불과 60m로 100m에 달하는 실제 구장에 턱없이 못 미칩니다. 공이 많이 찢어지는데 전기 테이프나 그거를 붙여가지고 그 닭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배팅 연습을 하든지 그 언덕 러닝을 뛰던지. 지난 2020년 젊은 졸업생으로 코치진을 교체하고 실력 좋은 선수들을 전격 스카우트한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예상하진 못했고요. 거의 한국 시리즈 우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만 해도 약 한 3,800개 정도 팀에서 출전할 수 있는 것도 한 49개, 100분의 1 정도. 지금도 조금 살이 떨리는데 만화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1947년 제1교포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교토조선중학교가 전신. 동해 바다가 포함된 한국어 교가가 일본 전역에 울려 퍼졌고 선배들은 후배들을 마음껏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일본 땅에서 또 한국 교가가 울린다는 게 생중계하면서 그렇게 교가가 나온 건 또 소름 돋고 또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받아든 이원석 검찰총장.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수사팀 의견대로 무혐의 종결할 거냐, 외부 위원들의 판단을 받는 형태로 기소 여지를 열어둘 거냐. 이 총장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직권으로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등 외부위원 15명으로 이뤄진 위원회에서 김 여사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사건 당사자가 직접 나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꼭 출석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출근길만 해도 이 총장은 수심위 회부 여부에 말을 아꼈습니다. 무혐의 납득 안 된다는 국민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총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따져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기소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검은 수사팀 결론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을 충실히 했다면서도 공정성을 제고하고 소모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수사심의위 소집까지는 열흘 안팎의 시간이 걸립니다. 수심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수사팀 결론이 뒤집힐 경우 검찰에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수심위 회부 결정에 대해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며 김 여사 소환 가능성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검찰 처분이 나온 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이 김 여사에 대해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김 여사 소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가서 출장 조사를 할 겁니까? 원칙에 따른 수사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의혹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의도하기 위해서 명품백을 줬다는 겁니다. 이건 그렇다면 이게 제3자 뇌물 청탁 목적이 전혀 없고요.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야권은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법무장관의 재수사를 압박했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올해 법무부장관이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알겠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검찰의 설명을 두고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처벌을 안 하는 걸 문제 삼는 겁니다.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오늘 법사위에 상정된 김건희 여사, 김정숙 여사 각각의 특검 법안은 소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미국 대선을 75일 앞두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공식 수락했습니다. 이 자신을 중산층의 대변인이라고 말한 뒤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뜨거웠던 시카고 현장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4일간의 민주당 전당대회 행사 마지막을 장식하러 온 주인공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그의 등장에 관객 2만 4천여 명이 기립해 환호합니다. 오늘이 결혼 10주년이라며 남편인 더글라스 에모프에게 축하 인사부터 건넨 해리스는 이어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했습니다. On behalf of every American, regardless of party, race, gender, or the language your grandmother speaks, I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해리스는 라이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백만장자 친구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중산층의 대변인이라며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대통령이 돼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정책을 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The middle class is where I come from. That's why we will create an opportunity economy where everyone has the chance to compete and a chance to succeed. 전당대회 내내 진행된 친팔레스타인 세력의 반전 시위를 의식한 듯 이스라엘 방어를 위한 지원은 약속하면서도 휴전과 인질 석방 등 가자 지구의 고통이 끝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지자들은 대선 판도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와 중도층에게 매력적인 연설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Battleground says that's what's going to matter. She laid out all the issues, and there was no doubt as to where she stood on issues, including on Palestine and Israel. 전날 스티비 원더에 이어 오늘 행사에선 인기 여가수 핑크가 연단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를 수락하면서 미 대선은 백인 남성 트럼프와 유색인종 여성 해리스의 대진으로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달 10일 TV 토론을 통해 전면전에 나섭니다. 시카고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해리스냐 트럼프냐는 한반도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해리스는 오늘 수락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을 폭군이라고 부르며 비위를 맞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수락 연설 때 김정은과 잘 지낼 것이라고 한 트럼프와는 정반대지요. 정다은 기자가 이어갑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37분간의 후보 수락 연설에서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이름을 16번이나 언급했습니다. 특히 낙태 금지법을 제정하려는 트럼프를 향해 정신이 나갔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Simply put, they are out of their minds.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트럼프와의 선명한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I will not cozy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un who are rooting for Trump. 유세 때마다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강조하는 트럼프에 대해 트럼프 자신도 독재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맹공을 퍼부은 겁니다. 트럼프는 해리스 연설에 대해 1분에 한 번꼴로 실시간 SNS 게시글을 올리면서 해리스가 무능의 상징이고 가스라이팅 중이라면서 조목조목 비꼬았습니다. 또 중산층 강화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산층을 파괴한 장본인은 해리스라며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애리조나주 국경 장벽을 찾아 해리스에 대한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She wants our country. I don't understand why anybody would want it, but she wants our country to be open to the world's criminals. 외신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공격하며 해리스 견제에 열을 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열대야가 올 여름에만 36일로 늘어났습니다. 1907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긴 열대야입니다. 저희가 따져보니 열대 지방이 위치한 방콕이나 싱가포르의 밤보다 서울의 밤이 더 더웠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의 열대야가 36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1일부터는 33일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 36일의 열대야는 악명을 떨쳤던 1994년 폭염 때와 같은 기록입니다. 기상청은 최신 기록을 상위에 두기 때문에 올해가 신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이 33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하는 동안 한밤의 더위는 동남아의 주요 도시들보다 심했습니다. 9월이 다가오지만 당분간 열대야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폭염의 주요 원인인 티베트 고기압이 위력을 키우며 우리나라에 고온 건조한 열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 중인 한반도 주변의 바다 온도는 식을 줄 모릅니다. 30도 안팎의 더운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폭염과 열대야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풍까지 가세하면서 한반도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0호 태풍 산사는 뜨거운 바다 위에서 몸집을 키우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일본 쪽으로 향하고 있지만 한반도 쪽으로 고온다습한 남동풍을 밀어올리면서 열대야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고온건조한 공기와 대기 중 하층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어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근접하는 다음 주 중반부터 이달 말까지 일시적으로 더위의 기세가 꺾이겠지만 9월 들어 다시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더위 때문에 생기는 온열 질환들인데요. 올해 벌써 3,000명 넘게 환자가 나왔습니다. 각각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예방하는 건지 장하얀 기자가 행동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30도가 넘는 덥고 습한 날씨 속에도 공사 현장은 분주합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간간히 휴식을 취해보지만 땀이 멈추질 않습니다. 올해 엄청 더웠죠. 1시간에 한 2번씩 쉬니까 30분 이러고 한 10분 쉬고 이러니까요. 그렇게 지침 같은 게 내려온 거예요? 예.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온열 질환자는 그제 기준 3,019명으로 이미 지난 한 해 환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8년 4,500여 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입니다. 환자 절반 가까이가 야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나왔고 낮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발생이 절반 이상이었지만 밤 시간대 환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65세 이상이 31.4%를 차지했습니다. 온열 질환 중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 환자가 가장 많았는데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부족하면 발생합니다. 열사병은 고온에 계속 노출돼 체온 조절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뇌와 장기가 손상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선풍기나 물수건을 이용해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만약 의식이 없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질식의 위험이 있으니 음료는 마시게 해선 안 됩니다. 질병청은 장마가 끝난 후에도 한 주당 600명 안팎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요즘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19 환자입니다. 그만큼 많다는 거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2명 중 1명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급성 호흡기 감염증 외래 환자의 43.4%가 코로나19 환자였습니다. 7월 마지막 주 29.2%에서 8월 첫째 주엔 39.2%로 둘째 주에 43%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전문가들은 확산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개학으로 단체 활동이 늘어나고 인구 이동이 많은 추석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에서 유행이 커지는 양상이 되면은 8월 마지막 주의 정점을 더 뒤로 미루게 될 수도 있어요. 9월 첫 주로 정점이 밀리게 되면은 추석 연휴 때쯤에 입원 환자, 중환자 전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요양병원 등 감염병 취약시설에서도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데 코로나 때문에 면회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지인들 중엔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좀 부쩍 보이고요.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환자 증가 등으로 추석 연휴에 응급실이 셧다운될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주 치과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한 70대 남성은 보철 치료를 받고 통증이 계속되자 분풀이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4시간 전에는 주유소에서 인화 물질을 구입했는데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가방을 들고 주유소를 찾은 남성. 가방에서 주황색 통을 꺼내 기름을 담습니다. 양이 적다며 직원에게 항의하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광주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 테러를 한 70대 김모 씨입니다. 범행 4시간 전 주유소에 들려 인화물질을 구입했습니다. 통 갖고 와서 4,000원어치를 애초기에 깎은다고 가져갔다고 했고요.
이후 부탄가스통을 붙인 사제 폭발물을 만들어 치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달부터 이 병원에서 보철 치료를 4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 후 통증이 이어지면서 병원 측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철 가운 치료는 이게 이제 제대로 치료 안 되고 통증이 워낙 심하니까 그래서 병원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병원이 환불이나 재시술을 제안하자 그제 재시술을 받기로 했던 김 씨. 정작 예약일엔 병원에 오지 않고 다음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김 씨는 범행 후 또 술을 마신 뒤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지난 6월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세 공장 화재, 군의 납품 일정을 맞추겠다며 무리하게 공장을 돌린 게 원인이었습니다. 예고된 참사였던 건데요. 신선미 기자입니다. 배터리 쪽에서 폭발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화기로 불을 꺼보지만 작업장은 유독가스로 뒤덮여 암흑으로 변합니다.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아리셀 공장 화재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납품 일정을 맞추려 무리하게 제조 공정을 가동한 게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아리셀이 2021년 군에 첫 납품을 할 때부터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해 품질 검사를 통과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 배터리가 규격 미달 판정을 받자 납품량을 맞추려 하루 5,000개씩 생산 목표를 잡았습니다. 평소 2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충분한 교육 없이 직원 53명을 신규로 투입하면서 불량률이 치솟았습니다. 전지덮개가 찌그러지고 구멍이 생기는 불량이 발생하자 망치로 쳐 전지덮개를 억지로 끼우고 구멍을 재용접하며 생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사고 이틀 전에도 폭발 화재가 있었지만 별 조치가 없었고 결국 불량 전지가 폭발해 참사가 벌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비상구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대피 요령 교육도 없었습니다. 대피를 위한 37초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출입구의 반대편에 고립된 채 사망하였습니다. 경찰과 고용부는 박순관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1년 거치 상환, 2년 거치 상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은행 대출을 받은 뒤에 원금은 1년이나 2년 뒤부터 갚으라는 얘기인데 은행들이 이런 거치 기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만 가지고는 가계대출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일부 은행들이 가계빚 증가세를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폐지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거치기간이란 대출 이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주담대의 경우 통상 1년 정도 거치기간을 둡니다. 이 기간이 폐지될 경우 대출 직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해 대출 규모를 줄이게 됩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널A에 거치기간 폐지뿐 아니라 전반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일부 은행에선 주담대 보험 보증 상품 중단을 통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이미 시행 중입니다. 보험이 없으면 지역별로 최대 5,500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실수요자들은 연이은 대출금리 인상에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면서 이중고를 호소합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고 옛날 같으면 한 5억 정도 나왔을 텐데 대출 자체도 줄어들고 금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 구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빚 잡기에 총력전에 나선 만큼 은행들의 대출 조이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100억 원이 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4번째 사고입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NH농협은행 지점에서 횡령으로 의심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은행이 내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한 지점 직원이 2020년 6월부터 이달까지 4년 2개월 동안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 대출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금액은 약 1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금융감독원과 경찰 조사가 본격화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금융사고입니다.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횡령, 부당대출 사건, ELS 불안전 판매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 등도 은행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습니다. 농협은행 측은 감사 결과에 따라 규범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련 직원은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은행은 다른 직원들의 연루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공각구입니다.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실수로 펀드를 매도하지 않아서 고객 계좌에서 수백만 원의 손실이 났는데 이 은행은 직원 잘못이 맞다면서도 배상은 30만 원밖에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유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중순 우리은행 지점을 찾아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입한 펀드를 매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도가 완료됐다는 직원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열흘이 되도록 입금 소식은 없었습니다. 매도 조치가 안 되는 거네요. 완료된 것까지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매도를 못한 사이 펀드 가격이 하락하며 처음 요청 시기보다 670만 원가량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입니다. 우리은행 지점 측은 직원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손실배상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대신 피해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이어갔습니다. 직원 실수로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30만 원 정도 선에서는 배상을 해드릴 수는 있거든요. 670만 원의 손실을 봤는데 30만 원을 받아가지고 수수료도 안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요즘 잠도 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은행 본점 측은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30만 원은 배상이 아니라 고객관리 차원에서 제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나도 모르는 세금 수백만 원이 잠들어 있다면서 환급을 도와주겠다는 세무 플랫폼 광고 본 적 있으실 텐데요. 환급을 신청했더니 환급금이 없었다거나 오히려 더 내라는 경우도 있어서 논란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4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최근 세무 플랫폼 시뮬레이션으로 세금 환급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34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90% 이상으로 시스템이 정확하다라고 나왔더라고요. 수수료 20만 원을 먼저 낸 뒤 환급 신청을 했지만 오히려 세금 140만 원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상 환급액과 실제 금액이 다를 경우 수수료를 돌려준다는 약관에 환불 신청을 했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이 씨 이외에도 업체 관련 게시판엔 나도 더 냈다, 수수료만 받아 챙겼다는 불만글이 적지 않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세무사회도 해당 업체를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업체는 소비자 실수라고 반박했습니다. 저희가 고객분들께서 좀 잘못 기입하거나 잘못 신고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덜어 있었어요. 세무당국은 세무 플랫폼의 예상 환급액과 실제 돌려받는 돈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이나 다른 사람이 이미 공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환급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바다사자 수백 마리가 점령한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 모습입니다. 결국 일시 폐쇄됐는데 이 바다사자들 왜 몰려왔을까요? 박선영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몬터레이의 샌카를로스 해변. 수백 마리의 바다사자 떼가 해변을 점령했습니다. 해변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기도 하고 서로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시민들은 이례적인 풍경을 휴대전화에 담기 바쁩니다. We have actually been out to San Diego, La Jolla, and saw the seals there, but this feels like 10 times more. They're amazing and they look to be happy.
이곳은 야생 바다사자들이 종종 출몰하는 곳이긴 하지만 최근 2주 전부터 갑자기 그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주된 먹이인 엔초비 떼의 이동 경로를 따라 몰려든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They're usually chasing the food, and because Monterey Bay National Marine Sanctuary is so productive out here, the productivity is really rich. 당국은 해양 포유류 보호법에 따라 해변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Means if you do something to change their behavior, you've broken the law. Even approaching too close and causing them to run away is a violation. 또 주민들에겐 접촉을 자제하고 멀리 떨어져서 바다 사자를 관찰해달라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지 내일이 딱 1년입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야당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1년 전 괴담을 유포했다고요. 민주당은 친일 정부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1주년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천억 원이 이 과정에서 투입됐습니다. 광우병, 사드에 이어서 후쿠시마까지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랍니다.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243개소로 확대하고 지난 1년 동안 49,600여 건의 검사를 했지만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정도면 괴담 양성소 아니냐며 꼬집을 건 꼬집어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괴담 여부는 지금 판단할 일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데에는 4,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지 않냐고 들이대는 것은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입니다. 또 우리 해역 방사능 조사는 세슘과 삼중수소만 조사하고 있다며 전국의 방사능 검사 장비는 69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대표의 오염수 호칭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아예 폐수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원전 처리수가 방류된 지가 한 1년 정도 지났죠. 국민의힘은 모렴치한 선동정치, 민주당은 친일 매국 대변인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오늘 대표 취임 한 달인데요. 많이 뭘 했다고 했을까요? 많이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오전 당사에서 청년들을 만나서 한 말입니다. 대표가 되고 난 뒤 일부러 자제한 게 있다는데 과연 뭘까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최대한 정치 공방을 자제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잘 싸운다는 것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참죠.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알아채지 않으셨어요? 예전같이 그러진 않았잖아요. 라디오 달려가셔서 없는 자리에서 욕하고 뒤풀이 하시는 게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 유행.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민주당은 저 없으면 어떻게 사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의 한 달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역시나 박했습니다. 대통령에 막히는 실권이 없는 대표라고요. 실권이 전혀 없다고 평가되는 한동훈 대표, 말로만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결국 권한이 있냐 없냐 문제 아닌가 싶어요. 권한이 있다면 가능한 결말이 날 걸로도 기대합니다만 권한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자, 박해요. 그럼 여당 내부 평가는 어때요? 친한계, 친윤계 평가 모두 들어봤는데요. 친한계 인사는 민생과 정책 정당으로 변신 중이라면서 기대했고요. 친윤계 인사는 뚜껑 열어보니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지 보이지가 않는다고 평했는데요. 한 대표, 당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박한 평가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 명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그것이 좋은 정치인가요? 상대의 말이 옳다면 얼마든지 설득당할 용의가 있습니다. 여당 의원 대부분은 좀 더 지켜보자며 평가를 유보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한 뜻은 뭘까요? 네, 국민의힘이 난관에 봉착한 이승만 기념관 설립에 나섰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옆 용산 가족공원의 부지를 정하고 3년 후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인데요. 비용 마련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130억 원 정도가 거쳤는데 총 5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네요.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 거친 건데요. 그럼 국민의힘이 모금에 나서겠다는 거예요. 네, 오늘 토론회를 열어서 의원과 당원들 대상으로 성금 모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하는 기념관이 없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왜곡되어 왔던 것 아닌가 이런. 그러면 그 모금에 한동훈 대표도 동참을 하는 겁니까? 네, 한 대표 지난 총선 때 이승만 전 대통령 다큐 영화를 보고 이런 말 했었죠. 공과 과가 다 있을 수 있죠.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맺으신 것, 농지개혁을 해낸 것, 이 두 가지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대표, 지난달 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인 김황식 전 총리를 만나서 협조 요청 받고 흔쾌히 응했다고 합니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다음 주에 김 전 총리를 만난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주제 하나 더 볼게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여당 간사가 웃고 있네요. 웬일입니까? 네, 법사위에요. 모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위원장이 하고 싶으면 정의하고 제기하는 것도 마음대로 합니까? 오늘은 아무런 이견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도 약간 좀 이상합니다. 아니 웬일입니까? 그런데 제목이 스쳐간 평화니까 뭐 결론이 저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각 부처의 예결산 업무 보고까지는 평화로웠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자 그 평화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우리 지원 의원님께 질의 순서를 드리는 것은 심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보세요. 국민의힘 간사님을 비롯해 양해를 해놓고 왜 또다시 뒷북치는 발언을 합니까? 그래서 지적할 건 지적해야죠. 정말 쪼잔하시네요. 조잘이 아니죠. 원칙이죠. 질의 계속하세요. 법사위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알았다 정말. 같은 당끼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쇼가요. 도대체 일요일에만 21번 검찰이 불러냅니다. 크리스마스 날 왜 불러냅니까 이게? 한동훈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해 주세요. 서영기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법사위는 문제 제기를 해야지. 뭘 감쌉니까? 자, 뭘 감싸요?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뭘 감싸? 싸지 마. 다음 법사위 회의는 부디 평화가 더 오래 머물길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임신 5개월 만에 몸무게 400g으로 태어난 쌍둥이, 국내에서 가장 작게 세상에 나왔는데요. 오늘 동생이 건강하게 퇴원했고 형도 조만간 퇴원합니다. 김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료진이 갓 태어난 아기를 다급히 옮깁니다. 청진기로 심박수를 확인한 뒤 산소호흡기를 씌웁니다. 브레싱 사운드 들리는지 하트레이트 혹시 올라가는지 한 번만 봐주세요. 곧이어 태어난 다른 아기에게도 처치가 이뤄집니다. 22주 3일 만에 태어난 쌍둥이 강우, 강민 형제입니다. 둘 다 400g의 작은 몸으로 세상 밖에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작게 태어난 쌍둥이로 만사가 체중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22주에 태어난 아기 생존율은 집계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고 쌍둥이의 경우 전례조차 없습니다. 스스로 호흡이 어렵다 보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집중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위기는 적지 않았습니다. 형인 강우는 생후 30일 만에 괴사성 장염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고 동생 강민이는 가슴에 흉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견뎌야 했습니다. 확률이 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셔갖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하지만 의료진의 집중적인 치료 끝에 5개월이 지난 지금 형제는 체중이 4kg이 넘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우려했던 합병증 없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22주 3일보다 작았던 아기가 쌍둥이 모두 생존한다는 일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선 거의 없었던 일인 것 같고요.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동생은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형도 조만간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거 잘 있다가 강호도 퇴원하자. 건강하게. 알았지? 사랑하고.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국회를 찾아서 배드민턴 선수들의 불합리한 계약 조건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자체 조사에 제동이 걸린 대한배드민턴협회는 문체부에 공동조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틀 전 문체부에 합동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두 기관의 조사 내용이 중복돼 선수단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제도 개선과 규정 개정은 협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겁니다. 문체부가 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오히려 함께 조사하자고 나선 겁니다. 문체부는 비상식적이라며 거절했습니다. 문체부는 오늘 협회에 다시 보낸 공문에서 합동조사 제안은 시정명령을 철회하고 협회장의 규정 위반을 용인하라는 것이라며 피검사기관인 협회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세영의 주장에 반박 자료까지 낸 협회에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협회 조사에 재차 제동이 걸린 가운데 안세영 선수는 국회를 찾았습니다. 어제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30분 정도 비공개 면담에서 선수 계약 기간과 스폰서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고졸 신인 선수에게 적용되는 계약 기간 7년과 3년간 연봉을 7% 이내 인상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것, 또 경기에서 후원사인 요넥스의 신발 필수 착용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체위 한 관계자는 안 선수가 경기 이후 느낌을 솔직하게 얘기한 것뿐인데 이슈가 커질지 몰랐다고 했다며 굉장히 부담스러워했고 최대한 말을 아꼈다고 전했습니다. 문체위 야당 위원들은 안세영의 증언을 반영해 실업 배드민턴 연맹에 자체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요즘 냉방병 조심하셔야겠습니다. 8월 말이지만 밤낮 없이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는데요. 찬 공기가 머물지 않도록 3시간마다 환기하고 실내 온도는 26도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주말에도 찜통 더위는 이어집니다.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겠고 최고 기온도 33도로 오늘만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소나기가, 일요일엔 남부와 제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우선 내일 소나기는 최대 60mm가 내리겠고요. 시간당 30mm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제주 해안에는 너울이 높게 밀려들고요. 서해안에선 만조 때 해수면이 무척 높아지겠습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며 역대 최장기간 열대야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전주 34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9월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천 호텔 화재 참사. 스프링쿨러만 있었어도 피해가 줄었을 겁니다. 목숨을 구해야 할 에어매트는 오히려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잃지 않아도 될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후진국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안전 선진국 아직 멀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